네. 저희 이제 다시 진행을 하겠고요. 어렵나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영어라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의학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그냥 교양이니까, 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이해하시고, 네, 이해 못하는 부분들은 그냥 포기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 뭐 의대생들 있지만, 여기 똑같아요. 여기 친구들도 아직 전혀 배운 거 없는 예과 1학년이어가지고 같은 위치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니까 그 어드밴티지가 혹시 뭐 나에겐 좀 불리한 게 있지 않을까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시험 결과에서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따다닥 나올 거고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저는 이제 앞으로 강의들은 다 온라인이니까 뭐 필요하면 한번 모여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만든 시험 문제를 서로 뭐 공유해 본다든가 뭐 그런 시간이 필요하면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뭐 핸드폰 카톡방을 만들고 그러진 않았으니까 만약에 필요하면은 거기 근데 그거 있잖아요. 저희 유클래스에 서로 의견 나눌 수 있고 하는 그 공간 있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다가 필요하면 우리 몇 날 며칠 여기에서 모입시다. 그러면 모이셔서 공부하셔도 되고, 그 시험 문제. 아니면 뭐 그냥, 네. 그냥 어차피 시험 문제 여러분들께서 만든 거는 그냥 거기 유클래스에 올리시면 돼요. 여러분들 글 쓸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 유클래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글 쓸 수 있는 곳이 있을 텐데, 없나? 커뮤니티, 그죠? 거기에 그냥 올리시면 돼요. 올리시면은 여러분들이 다 서로 볼 수 있게 할 거니까. 그리고 저도 거기에다가 보고, 거기서 보고, 저도 뭐 좀 필요하면 저도 문제 만들어가지고 올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글루멜라 필트레이션을 할 때 아까 그 이렇게 젖은 흙에다가 옷을 싸가지고 쭉 누르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 압력이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반대의 압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재흡수를 하려고 들어오는 압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투압입니다. 우리가 쭉 짰어요. 짜면 뭐가 남아요? 흙이 남죠. 실제로 우리 피에서도 뭐가 남았어요? 혈구와 단백질들과 같은 큰 몰레큘들이 남죠. 그런 큰 몰레큘들이 무엇을 해요? 삼투 현상을 일으킵니다. 삼투 현상을 일으켜서 물을 재흡수하려고 해요. 그래서 심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힘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압력 차이에 의해서 쭉 눌러주는 그 힘인 거죠. 압력 차이에 의한 힘과 또 하나가 그 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진한 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현상. 농도가 진한 곳으로 물이 흘러가는 그 힘인 삼투압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뭐 삼투압의 정의는 뭐 기질을 보냐, 뭐 액체를 보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물이라는 걸 보면 농도가 낮은 데에서 높은 곳으로 흘리려고 하는 힘. 그게 삼투압. 네. 그 두 가지가 반대로 작용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차이, 그 힘의 차이만큼 여과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힘의 차이는 어떻게 만드냐? 대표적으로는 동맥을 이용을 해요. 아까 동맥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어퍼런트 아토리올. 이 심장에서 이 사구체로 들어오는 혈액이 하나가 있고요. 사구체를 거쳤다가 나가는 이퍼런트 아토리올. 한글로는 수입 들어온다. 어, 여기는 수출 세동맥이라고 하거든요. 나간다라고 해가지고 요 아토리올의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이 필트레이션의 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만약에 빈만큼의 힘으로 이 혈액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혈액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어퍼런트 아토리올 같은 경우에 늘어나면 여기 있는 압력이 증가하고요. 반대로 줄어들면 여기 있는 혈액이 이 글로메룰러스로 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잘 안 가다 보니까 압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압력이 낮아집니다. 네,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또 이제 여기 수출 세동맥 같은 경우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얘가 늘어나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사구체에 있는 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빠져나가 버리겠죠. 잘 빠져나갈 테니까 여기에 몰려있는 혈액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압력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얘는 이완을 할 때 압력이 커지고요. 얘는 반대로 이완을 할 때 압력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는 수축을 하면 여기 압력이 작아지고요. 얘는 수축을 하면 여기 압력이 커집니다. 요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직렬 연결이잖아요. 피가 그냥 이대로 쭉 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수축을 하면 GFR이 떨어져야 되는, GFR이 여기가 압력이 높아지니까 높아져야 되는데, GFR이 어느 정도까지는 높아지는데, 어느 시점부터 떨어져요. 왜 그러냐? 저항이 다 높아지면은 블러드 전체의 흐름이 줄어들거든요. 그러겠지. 이게 직렬 연결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어퍼런트 아터리올, 이 들어오는 아터리올은 되게 직관적입니다. 좁으면 혈액이 적게 들어가니까 압력이 낮아지고 넓으면 혈액이 많이 들어오니까 압력이 커지고 그래서 요 아터리올의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피가 많이 오니까 이 블러드 플로우도 증가하고요. GFR도 그대로 그만큼 증가를 해요. 근데 이 프론트 아트리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줄어들면 여기 압력이 높아지니까 GFR이 상승하거든요. 상승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여기 저항이 커지면 전체 혈액의 플로우의 저항이 커진 거예요. 직렬 연결이니까 저항은 A 더하기 B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레날 블러드 플로우가 줄어들어요. 뭐 여기 P인 거는 플라즈마 플로우인 건데 그 혈구 빼고 나머지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블러드 플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PF랑 IBF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수축하면 어느 순간부터 혈액의 양이 너무 많이 줄어서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 프런트 아터리얼은 조절이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대부분 조절을 여기 어퍼런트 아터리올이 이 GFR을 조절하는데 메이저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퍼런트 아터리올도 어쨌든 수축하면서 GFR을 늘릴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둘 다 수축하거나 이완하거나 하는 시그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혈액을 조절하면서 뭘 조절할 수 있다. 여기 안에 있는 압력을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GFR, 실제로 소변을 얼만큼 필트레이션 시킬 건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은 뭘 하냐면, 얘네들의 수축을 조절해가지고, GFR이 웬만하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걸 오토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메커니즘까지는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GFR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느 순간에 있어든 좀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우리 몸이 요 두 개의 수출세동맥을 수축시키면서 조절을 하더라. 요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날 블러드 플로우, 신장으로 가는 혈액을 조절하는 딱 봐도 이건 제가 만든 PPT가 아니죠. 근데 다른 교수님께서 만드신 PPT 따온 건데 그 물질들이 좀 있는데요. 교감신경이 있고요. 엔지오텐신 2가 있는데 요거는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프로스타글란딘입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거는 뭐 종류가 진짜 많아요. 프로스타글란딘은 뭐 A도 있고 B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그런데 뭐 스트롬복세인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뭘 하냐면 바소 다일레이터 혈관을 이완시키거든요. 근데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억제하기 위한 약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중에 한 분은 요걸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요거를 억제하는 요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드는 걸 억제하는 약을 여러분 중에 한 분은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갖고 있으세요, 지금? 안 갖고 있고 대표적으로 브루펜이나 턱센이나 어 그 낙센, 턱센, 브루펜 요런 계통의 약들인데 뭐냐면 엔세이드라고 합니다. 엔세이드.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 하나가 무엇을 조절하냐면 통증을 조절해요.
물론 염증도 조절합니다. 염증과 통증을 조절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타이레놀은 기전이 완전 달라요. 타이레놀 말고 핫대 먹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이제 브루펜 같은 계통 먹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계통의 약을 먹으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요 물질의 합성을 줄어들게 해요. 그래서 통증을 적게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네, 프로스타글란딘 여러 개 중에 하나가 통증을 전달하는 애니까 걔가 줄어들면서 통증이 줄어드는데 걔가 문제가 뭐냐? 또 프로스타글란딘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뭘 하냐면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장 정상적인 사람들에게서는 엔세이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엔세이드 그 브루펜, 탁센 이런 계통의 약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 이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하면서 이 신장으로 가는 피가 늘어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엔세이드라는 약을 못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엔세이드는 크게 중요한 부작용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여러 개의 종류를 다 막아버리니까, 일관되게 막아버리니까 크게 두 개의 중요한 부작용이 있는데, 하나가 이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신장 기능이 더 안 좋아지게 만드는 거. 그거 하나 말고 또 하나 뭐죠? 여러분들도 잘 하면 아실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의사들이, 보통 약 처방하면서 이 부작용 때문에 제산제를 같이 처방해요. 속쓰립니다. 위 점막을 보호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 또 있거든요. 뭐 D2인가 뭔가 있어요. 적어도 뭐 어떻게 다 외워 그거를 A, B, D 뭐 다 있는데 그것도 원도 있고 투도 있고 막 그런데 아마 D2였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위 점막을 보호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 없어지니까 위 점막 보호가 안 돼서 속쓰리게 돼요. 그게 엔세이드의 대표적인 부작용 두 가지가 됩니다. 엔세이드의 대표적인 라이벌 브루펜과 탁센의 대표적인 라이벌은 타이레놀이죠. 타이레놀은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죠? 단독성. 그래서 뭘 먹었을 때 타이레놀 먹지 말라. 네, 술 먹었을 때 타이레놀 먹지 말라. 네, 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노숙인들한테 약물 패키지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저는 교도소에 있을 때는 타이레놀 진짜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을까요? 교도소 안에서 술 못 마시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다 술 못 마시니까 타이레놀이 너무 안전한 약인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근데 이제 노숙인 분들한테 막 약 패키지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타이레놀 사 빼라 그랬습니다. 왜요? 노숙인 분들에게 만약에 타이레놀 나눠주면서 술 마시면 이거 먹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나눠줘라. 근데 그거 설명하지 않고 그냥 나눠주면은 차라리 브루펜을 나눠줘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게 이런 이유였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필트레이션이 되는데 소변은 필트레이션이 되면 얘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피만 그냥 필트레이션이 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소변답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180리터, 하루에 180리터 정도 나온다 그랬으니까 이게 그대로 소변으로 가면 소변이 아니죠. 그죠? 이 소변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뭐가 중간에 또 있냐? 필요한 양들은 재흡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은 시크리션을 해가지고 소변을 소변답게 만드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지켜볼게요. 그럼 이 네프론이 다시 보이게 돼요. 뭐냐면 크게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근처에 있는 요 근처에 있는 생육관 하나. 아까 봤죠? 세포가 굉장히 복잡했던 세포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 내려오고 올라오는 펠리굴이 하나. 관 자체도 얇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세포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었어요. 그 다음에 올라오는데 다시 두꺼워진 요 두꺼운 헬리굴이 하나. 그 다음에 원이브 튜블 하나.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가지 네프론이 다 모여가지고 소변을
모으는 컬렉팅 덕트, 집합관 하나.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대생분들은 본과 가면은, 네, 12가지로 나눌 거예요. 그거는 본과 가서 공부하시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180리터가 필트레이션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소변의 양은 1.5리터밖에 안 돼요. 보통. 그러니까 99% 이상의 물이 다시 우리 몸으로 재흡수가 됩니다. 소디움은 소디움은 더 많은 퍼센트, 99% 이상 재흡수가 되고요. 그다음 얘네들은 쭉 그래요. 글루코즈는 포도당은 어떻게 돼요? 포도당은 그렇죠. 정상적으로는 100% 재흡수가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소변일 때 우리 피에 소듐을 140ml, 140이라 그랬죠? 그냥 수치만 얘기할게요. 140 ml 이퀄리브리움 퍼 리터인데 원래 읽는 방법은 140보다 작죠. 그러니까 재흡수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물보다. 포타슘은 4였는데 4보다 높죠. 물이 재흡수가 되는 것보다 덜 재흡수되고 일부 포타슘 같은 경우는 시크레이션도 돼요. 소디움을 업테이크하는 과정에서 포타슘을 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크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높아요. 얘네들 쭉 버려야 되고 유레아도 버려야 되고 크레아틴도 버리는데 얘가 결과적으로는 GFR을 측정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고 어 그리고 글루코즈, 아미노산 얘네들은 나가긴 나가는데 100%다 재흡수가 돼서 소변에 없는 게 정상인 거고요. 프로틴 같은 경우는 애초에 안 나가는 게 정상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프로틴이 소변에서 검출됐다. 그러면은 구조가 깨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루코즈가 소변에서 검출됐다. 그러면 네, 혈당이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프록시말 튜블부터 보면 아까 67%의 대부분의 물을 재흡수한다 그랬죠? 굉장히 많은 양을 재흡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많이 재흡수하고 그 밑에서 헬리고리에서 재흡수하고 여기는 이제 미세 조정인데 여기가 미세 조정이니까 중요하지 않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가 결과적으로는 소변을 소변답게 만드는 여기는 이제 루틴으로 다 재흡수하는 거라고 보면 여기가 이제 소변을 소변답게 만드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 이 근위세균과 첫 번째 막 제흡수하는 곳에서 소디움 클로라이드 다 제흡수하고 여기서 글루코즈와 아미노 액시드들도 다 제흡수를 합니다. 근데 보통 글루코즈를 제흡수하면서 뭐를 같이 제흡수하냐면 나트륨, 소디움도 같이 제흡수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까지는 저도 당연히 모르지만 세포 안은 소디움이 별로 없어요. 세포 밖이 소디움이 많고 세포 안은 뭐가 많았죠? 포타슘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소디움 같은 경우에는 세포 밖이 많고 안은 적으니까 문만 열어놓으면 소디움은 그냥 우르르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 댐으로 물 저장해 놨잖아요. 그러면 물 방류시키면 그걸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죠. 이 소디움이 그 상태인 거예요. 우르르 들어오는 힘, 수문을 열었을 때 물이 쭉 나가면서 그 힘으로 전기 만들듯이 소디움 문을 딱 열었을 때 소디움이 훅 들어오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에너지로 쓸 수 있거든요. 그 에너지로 아미노애시드와 글루코즈를 그냥 쭉 갖고 오는 겁니다. 그 에너지로. 네. 에너지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농도 경사로 인해서 생기는 에너지로 아미노액시드와 글루코즈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래서 소디움도 엄청 많이 재흡수가 되고 글루코즈 아미노액시드는 100% 여기에서 재흡수가 되고요. 소디움과 물이 거의 동일한 양으로 재흡수가 돼요. 여기에서는 그냥 동일한 양으로 재흡수가 되고 네. 그 외에 뭐 많은 바이카보네이트들이 재흡수가 된다는 거고 재흡수될 때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여기 세포 사이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물이 엄청나게 많이 재흡수될 수 있는 건 여기 이쪽으로 물이 쭉 들어와요. 그래서 소금이 있잖아요. 소디움이라는 애가 있으면 이 소디움을 짝사랑하는 애가 물이에요. 그래서 소디움이 가는 곳엔 물이 항상 따라갑니다. 나트륨이 이렇게 그냥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면 물은 자연스럽게 와요. 물이 이 소듐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 스토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세포는 소디움만 쭉 업테이크한 거예요. 소디움만. 그런데 요 옆으로 물이 그냥 소디움 따라서 쭉 들어와요. 네, 그렇게 리업테이크가 됩니다. 그리고 글루코즈를 업테이크 하는데 여기 뭐 요거 바이카보네이트도 중요하고 한데 이 바이카보네이트 요게 왜 중요하냐면 이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즈 그래서 요게 요 약이 아세타졸라마이드라는 요 약이 고산병 치료약으로 쓰이거든요. 혹시 페루나 나 3,000m 이상의 산에 가봤다. 3,000m 이상은 안 가보셨군요. 그죠? 백두산이 얼마죠? 2,700m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한라산이 몇 미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이거든요. 몇 미터죠? 1950m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산병 때문에 약을 먹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다른 데 페루나 이런 데를 가면 기본 3,000m. 히말라야가 몇 미터죠? 8,000. 저도 8,000까지밖에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얘기해 줄 줄 8,800 얼마예요? 아, 그게 계속 조금 높아지고는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게 그 멘틀이 움직이는 그 경계선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높아진다고는 알고 있는데 지금은 8,800m인가 보군요. 어쨌든. 그래서 그게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쓸 일이 없어서 요게 요즘 핫합니다. 요게 요즘 진짜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료계 사이에서도 굉장히 핫한 채널이에요. 그게 뭐냐 SGLT2라고 하는데 소디움 글루코즈를 같이 업테이크하는 그 채널이에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소변을 다 재흡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를 이니비션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소변이 재흡수가 안 되니까 우리 몸에서 소변이 그대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당뇨를 만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당뇨가 소변에 당이 들어있다 해가지고 당뇨잖아요. 인위적으로 당뇨를 만들게 되는데, 그럼 무슨 현상이 벌어질까요? 포도당을 버렸으니까 당뇨, 혈당이 낮아지고, 그래서 당뇨 치료제로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포도당이 에너지원이잖아요. 얘를 버렸으니까 뭐가 돼요? 다이어트다. 그래서 두 가지. 다이어트 약으로, 그 다음에 당뇨병 약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요즘 엄청 핫합니다. 걔가 너무 핫해서 지금 묻히고 있는데, 걔 누구지? 위고비랑 또 뭐죠? 마운자로. 이 두 개가 너무 핫해요, 지금. 지금 의사들이 돈을 버는 가장 큰 수입원 중에 하나가 되면서, 네, 어, 그렇죠. 저는 참고로 이걸로 당연히 돈 안 받습니다. 네. 저랑은 관계없는 약들인데, 어쨌든, 걔네가 너무 핫해지면서 얘가 지금 막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 위고비가 핫해지기 바로 전까지 제일 핫했던 약이 이거예요. SGLT2 이니비터. 당뇨와 다이어트. 예,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근데 부작용이 없는 약은 아니에요. 부작용은 있는데, 뭐, DKA라고 해가지고, 그 혈당을 그냥 내보내다 보니까, 그 인슐린 저항성, 당뇨의 제일 중요한 게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내보내기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바이카보네이트도 넘어가죠. 이게 아세타졸라마이드가 타겟하는 약인데, 그, 우리 몸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산을 만들죠. 그죠? 산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염기성 물질들은 최대한 배설하고 싶지 않아 하고요. 보통 산을 배설하고 싶어 해요. 우리 몸에서 막 메타볼리즘을 하면서 만들어진 게 기본적으로 CO2. 그 다음에 산소가 부족하면 만들어지는 게 락틱 애시드, 젖산. 이런 산들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보통 염기성을 갖고 있는 바이카보네이트. 이게 여기에 소디움 붙이면 탄산수소 나트륨이죠. 청소할 때 많이 쓰죠? 탄산수소 나트륨.
아, 역시 아시는 총살 때 많이 씁니다. 그 염기성 물질이에요, 염기성 물질. 그러니까 얘네들은 웬만하면 제흡수 하고 싶어야 해요, 우리 몸에서. 네, 위 애시드 베이스도 이렇게 제흡수를 하고, 근데 포도당 같은 경우, 그래서 프록시말 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흡수한다. 글루코즈, 아미노액시드, 그리고 바이카보네이트 이런 것들을 다 제흡수하는데, 왜 글루코즈, 제가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은 원래는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하다 생각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왜 글루코즈가 정상적으로 100%다 이제 리업테이크가 돼야 되는데, 당뇨 환자에서는 당뇨, 말 그대로 소변에 당이 나올까요? 왜 나올까요? 그래서 당뇨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기록됐는지 아세요? 당뇨라는 게? 진짜 소변이 달아서 기록이 된 건데, 어떻게 의학적으로 처음에 발견했냐면, 어떤 환자가 소변을 놓으면 그곳에 개미들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는 소변을 보는 곳에 개미들이 모이지 않는데, 그 어떤 사람이 소변을 두니까 그 개미들이 엄청 몰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면 물을 엄청 마시고 항상 갈증 나고 화장실을 정말 자주 가더라. 그래가지고 당뇨병이 이렇게 알려지게 됐거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면요. 우리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포도당의 용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보통 몇 밀리그램 정도 되냐면, 여기 맥스가 300mg per 데시리터. 우리 혈당이 보통 공복 시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복인가요? 아닌가? 아닌가? 지금은 아닌가? 어쨌든, 만약에 공복이라고 하면 100mg per 데시리터 이하가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밥을 먹고 측정을 한다 그래도 정상적으로는 200을 넘기면 안 돼요. 200을 넘기면 안 되는데, 근데 보통 한 250, 300, 요 정도의 혈당부터는 이게 그대로 시크리션이 만약에 되면, 우리 몸에서 글루코즈를 아무리 제흡수해도 제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 버리는 포도당이 쭉 와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흡수하다가 남은 애들이 이렇게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당뇨병인 거고, 그래서 당뇨가 소변에 당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당뇨까지 만들 수 있을 만큼 혈당이 높은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룩 오브 헨리인데 37분 조금만 더 하죠. 헨리고리가 이제 나머지 이제 제흡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내려가는 것과 올라가는 게 있었고, 내려가는 거는 굉장히 얇았어요. 그래서 thin이었고, 올라가는 것도 얇은 thin ascending rib이 있고, 그 다음에 두꺼워지는 thick ascending rib로 또 나눠지게 되는데, 얘네 둘은 좀 달라요. 근데 이거가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가 여기 기관을 공부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게, 이게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뭐 두 개의 세포긴 하죠. 정자와 난자 두 개의 세포가 만나서 두 개의 결과적으로는 정자는 이제 세포가 아니어서 원래는 이게 하나의 세포인데, 수정란은 하나의 세포가 분열해가지고 어디는 신장이 되고 어디는 이제 심장이 되고 어디는 그 뇌가 되고 하는데, 신장 중에서도 어디는 이런 역할을 하는, 뭐 이런 게 되게 저는 신기하던데. 어쨌든 이 내려가는 애들은 뭘 하냐면 물만 제흡수해요. 물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애는 뭘 하냐면 소디움 클로라이드만 제흡수할 수 있어요. 근데 어 이게 막 능동적으로 제흡수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콜텍스, 신장 바깥쪽은 삼투압이 그냥 우리 몸의 피의 삼투압과 똑같거든요. 우리 몸이 보통 290에서 300ml 오스몰 정도 됩니다. 이것도 그냥 뒤에서 넘어가서 볼까? 우리 몸이 보통 300ml 오스몰 정도 돼요. 그래서 소변도 처음에는 300ml 오스몰 정도 되거든요. 근데 메듈라, 그 심장 깊은 곳으로 가면 이 밑은 높을 때는 1200ml 오스몰까지 높아져요. 높아지게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제가 아마 이건 영상으로 올리게 될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소변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들이 어때요? 삼투압이 높은 곳으로 가버리고 있는 거예요. 삼투압이 높은 곳으로 가고 있으니까, 물은 자연스럽게 삼투가 낮은 데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이 바깥쪽이 삼투가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쭉 재흡수가 되는 겁니다. 내려가는 혈관은 그렇게 쭉 수동적으로 물이 재흡수가 되고요. 그러면 물만 재흡수되면 소변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진해졌죠? 물을 재흡수해 버렸으니까 소디움의 농도가 엄청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는 소디움의 농도가 높으니까 자연스럽게 소디움이 재흡수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여기 바깥에 있는 삼투압이 1200까지 높아요. 근데 그게 소디움 때문에 높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삼투압이 높으니까 소디움이 자연스럽게 가서 결과적으로 거의 1200ml 웃음을 둘이 비슷해지거든요. 근데 여기 바깥쪽은 소디움만 높은 게 아니라 다른 애가 높아요. 다른 애 때문에 산탑이 엄청 높은 겁니다. 그래서 소디움 농도에 경사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재흡수가 됩니다. 그 물질이 뭐냐? 유레아예요. 요소예요, 요소. 그 물질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장에서 요소를 배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장에서 요소를 배설하지 못하면 요독증이 생겨요. 요소 때문에 독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 신장에 있는 요소를 그냥 배출만 하는 게 아니라 신장은 그 유레아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다? 여기 헬리고리 밑에 신장 깊은 곳에 삼투압을 엄청나게 높게 만드는데 그 유레아 요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유레아 크림과 똑같은 거 아세요? 유레아 크림 처음 들어보세요? 유레아 크림? 유레아 크림이라고 이게 요즘 화장품에도 쓰고 있고, 저도 그 약국에서 사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유레아 크림을 쓰냐면, 여기 발이 그 굳은 살이 많이 생기면, 특히 겨울철 건조할 때는 이 발이 건조해지면서 갈라지고 피나고 그러거든요. 그게 각질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제거하는데 제일 좋은 크림이 유레아 크림이에요. 그래서 약국에서 사면은 50% 유레아 크림이 보통 한 3,000원 요 정도면 사는데 그렇게 각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화장품에도 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50% 이렇게는 너무 높고 화장품으로 쓰는 건 얼굴에 쓰는 거니까 보통 한 10%요 정도의 유레아가 들어있는 걸 화장품으로도 많이 써요. 근데 그건 조금 비쌉니다. 이제 약국에서 파는 게 아니고 올리브영 같은 데서 파니까 그래서 혹시 올리브영을 갈 일이 있으면 유레아 크림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영상으로 올리도록 할게요.